감사합니다. 이어서 상명대학교 양석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양석준 교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발표로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식품 유통과 소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달라졌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덜 받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코비드-19 뭔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외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하나는 제일 큰 게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하게 됐는데 이게 뭐 잘했다가 아니라 그냥 코로나 영향을 훨씬 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도대체 소비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바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한국경제신문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뭐 핀테크 가속화, 온라인몰 성장세가 강화된다, 전기차가 많아진다, 코로나 때문에 원격 의료 위생 관련 투자 및 수요가 증가한다, 클라우드 서버가 증가한다, 게임 이용자가 증가한다, 디지털 광고가 확산된다. 이런 게 코로나의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문에서 찾아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어떤 분들이 보시면 저게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원래 하던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 대형마트 지역 본부를 맡고 계신 본부장님께 뭐가 달라졌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특히 식품 부분에 한해서입니다. 식품 부분에 한해서 뭐가 달라졌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냉동식품 증가와 냉동식품이 증가했다. 그리고 비식품의 매출이 감소했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식품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식품 부분만 딱 보면은 크게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냉동식품 늘어난 거 외에는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대형마트 지역 본부장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통주 담당하는 영업사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달라졌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전통주 업체인데요. 뭐 이름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다. 계속 적자를 보다가 갑자기 흑자 전환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흑자 전환이 됐는지를 물어봤더니 가정 유통 경로가 늘었다. 업소 유통 경로로 가면은 그건 적자고 가정 유통 경로로 가면 이거는 이익이 남는데 가정 유통 경로가 급격히 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가정 유통 경로가 지금까지 줄다가 늘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식자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식당들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어려워졌냐라고 했을 때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더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게 외국이랑 좀 많이 다른 점입니다. 처음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로 봉쇄나 못 나가게 했을 때 이 아파트들에 모여서 밤중에 짜이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는 폭동이 여러 군데서 일어났습니다. 뭘 못하게 하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격리된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분들이 폭동 일으켰다거나 밤중에 문 열고 노래 불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다른 이제 환경이 형성됐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다음 사진으로 쉽게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부분은 저희가 흔하게 카페에서 가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카페에서 가서 저도 학생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앉아 있으면은 제가 잠깐 딴 걸 하고 있으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전부 다 본인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언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은 5G 시대가 되면서 이미 언택트 사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언택트 사회가 시작됐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봉쇄가 되든 뭐가 되든 또 자기 격리가 되든 강제 격리가 되든 거의 불편 없이 함없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작된 것들이 아니라 이 불편함이 없는 것들이 가장 큰 요소는 인터넷, 두 번째는 배달인데 인터넷도
코로나 이전에 이미 5G 시대가 왔고 또 그 배달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 이미 배달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더 늘어나고 있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행 안 간다라고 하는데 이미 일본의 사례에서도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한 5년쯤 뒤부터 해외여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들이 일본에서는 벌어졌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해외에 직접 가는 것보다 젊은 층들은 랜선 여행이라는 게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선, 즉 인터넷 망으로 여행을 가는 이런 랜선 여행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해외에 못 간다? 이거에 대해서 특히 젊은 층일수록 뭐 어차피 안 갈 건데 이런 일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이 가속화됐다라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근본적인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가 이제 좀 더 이슈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왜 한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방역 당국이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은 이미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넘어가는 사회를 이미 겪고 있었다. 즉 예방주사는 어느 정도 맞고 있었다. 방역적으로도 굉장히 잘했지만은 이미 우리는 코로나 레디 상태에 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급격히 변화한다고 갑자기 변화하는 것에 대해 딴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익숙한 변화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저희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도부터 이제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절대 인구 감소가 언제부터 될 것인가?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절대 인구 감소할 때까지 한 20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보니까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됐고 그리고 20년 동안의 갭 없이 바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절대 인구는 쭉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인구 감소의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왔는데 이런 충격과 이 변화들이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장기 저성장 국면, 즉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득이 양극화되고 불안이 심화되고 언택트화가 됐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되면서 가속화됐는데 이런 가속화된 이 농식품 소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거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족 시장입니다. 코로나가 있으면서 내식 시장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즉 집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 집에서 먹는 내식 시장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이 내식 시장 증가는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장기 저성장이 들어간 어떤 국가에서도 초기에 나타나던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한국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근데 조금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게 집에서 요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내식을 하면서 어떻게 요리를 할지 모르니까 TV를 보고 많이 따라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여기랑 조금 패턴이 틀립니다. 한국도 이런 요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은 결국 한국의 내식으로 승리한 것들은 HMR입니다. 제가 지금 7월 10일자 쿠팡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HMR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HMR이 과거에는 1인 가구가 먹던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쿠팡에서 1위부터 8위까지 보면은 혼자 먹는 HMR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2인 이상이 HMR입니다. 이 HMR은 가족이 먹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수없이 많은 새로운 음식과 요리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끊임없이 보고 있는데 과거처럼 카레 한번 해놓고 일주일 동안 먹고 곰탕 해놓고 일주일 동안 먹고 이런 것들을 이젠 가족들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의 발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족들이 매일 새로운 걸 먹어야 되는데 매일 새로운 걸 먹으려면은 요리를 하면 되겠지만 요리가 재료가 양파 4분의 1개, 마늘 3쪽 이렇게 넣는 거라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맛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이런 2인 이상의 가구용 HMR들이었고 그래서 쿠팡에서 가정간편식을 치면은 이것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2인분 이상이. 즉 지금 가장 크게 폭발한 것은 오프라인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2인 이상의 가족들이 먹는 HMR이 가장 크게 폭발을 한 그런 그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폭발했냐면은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 4년 동안 가정 간편식 시장은 우리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지만 전체 3% 정도 성장했다라고 이제 오픈 서베이 데이터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월부터 3월까지 4, 5월도 아니고 단지 1월부터 3월까지만 하더라도 5%, 즉 지난 4년 동안 성장한 것보다 더 빠른 성장을 석 달 만에 이 시장이 변화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 기존에 성장하던 HMR이 급격히 성장했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외식 같은 경우도 기존의 외식이 아니라 배달 음식들이 급격히 성장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 시장도 많이 줄었다기보다는 식당에서 먹는 외식은 줄었지만은 배달 음식들, 즉 집에서 가족끼리 먹는 이런 HMR이 급격히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도 역시 HMR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같은 경우는 가족이랑은 근데 HMR의 패턴이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단짠, 달고 짜고 맛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지 아이들도 불평하지 않고 뭐 여성분이 혹시라도 구매하셨다면 남성이 혹은 남자분이 구매하셨다면은 여자분들이 불평하지 않고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단짠이 발달했고요. 옛날에 1인 가구가 HMR 사는 거는 단순히 맛있는 거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인 가구는 거꾸로 건강한 1인용 HMR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용 HMR과 2인 이상의 가구용 HMR들이 전혀 다른 패턴으로 발전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1인 가구의 가장 HMR의 큰 키워드는 다이어트가 아닌가, 또 전자레인지로 쉽게 해먹는 다이어트, 요리 이런 키워드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시장입니다. 첫 번째 시장은 가족 HMR, 두 번째는 1인 가구용 HMR, 세 번째 시장은 새로운 가족 시장이 이제 늘어났는데요. 서양에서도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도 사람보다는 강아지가 훨씬 중요하게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동 금지였지만 이게 이제 미국입니다. 아, 프랑스인가요? 프랑스인데 이동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도 이동이 가능한 게 강아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 강아지 빌려서 밖에 외출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됐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반려동물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주목받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반려동물 시장이 급격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새로운 현상 아니고요. 이미 있던 현상인데 집에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점점 더 중요해져서 점점 이 시장이 급격히 또 코로나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이런 다양한 그냥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먹는 케이크 같지만 이런 다양한 정말 반려동물을 위한 고급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시장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로 굉장히 힘듭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노는 것도 제약당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힘들지만은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 즉 디저트류 시장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CU 같은 경우는 20년 1사분기 디저트 매출 증가율이 다른 CU의 매출 증가율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역시 좀 젊은 층들 같은 경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달달한 음식으로 디저트로 바꾸자 하는 이런 소비 패턴들이 늘어난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시장들이 이제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전에 발표해 주신 부분과 같은 그런 코비드-19 코로나의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유통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이 급격히 성장한다고 하지만 농식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2019년도에 처음으로 대형마트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온라인이 2019년부터 우리 식품 유통의 메인을 차지하는 1위 유통업체가 되는 이런 일들이 2019년도부터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 8월에 발표한 데이터고요. 그러고 나서 2020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은 오프라인 매장이 급격히 이 매출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온라인 매장은 2월 달에 급격히 성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한 10%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식품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월 달에 이 온라인에서 식품 사재기가 사실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성장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온라인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16%, 13%에서 16% 정도 5월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 자체가 작년에 뭐 8%부터 17%까지 성장했던 이 패턴에 비해서 크게 많이 확 성장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패턴입니다. 한 2, 3% 정도 더 성장했다. 이런 패턴인데요. 다만 오프라인 매장이 꺾어진 것들은 좀 많이 이제 꺾어진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세적으로 크게 이 2, 3월 외에는 기존의 추세를 크게 벗어나진 않고 그냥 계속 오프라인 매장을 매출이 줄어들었고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이 급격하게 바뀐 거는 2, 3, 4월 정도고 그 이후에는 큰 추이는 기존 추이를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어디가 충격을 받는지 부분인데 이게 오프라인 소매 매장입니다. 백화점입니다. 빨간색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건 백화점인데 이건 좀 회복이 됐고요. 초기에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마트나 대형 슈퍼 같은 경우는 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을 좀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요 5월에 급격하게 대형마트나 대형 슈퍼가 빠진 부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대형마트나 대형 슈퍼에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빠진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성장을 했으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존 추세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요즘 이제 편의점 매출을 보면은 식품 중에서 즉석과 신선식품의 매출이 2020년 3월부터는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는 편의점 가서 도시락을 사서 편의점에서 먹었는데 이제 그런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집에 갖고 가서 먹어야 되니까 이 편의점 도시락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SSM에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 편의점보다는 좀 저렴하고 어차피 다 동네에 있고 또 조금 더 맛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건강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SSM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늘었다가 이제 5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원금 때문에 매출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입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들은 과거에 편의점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것도 좀 힘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거는 지금 이거는 온라인으로 잡기도 하고 안 잡기도 하는데 온라인 배달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은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약 77%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뭐 음식료품 같은 경우 33% 전체적으로 성장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다 1분기를 본 거, 지금 5월 달을 본 건데요.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바일이 많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온라인 유통의 전년 대비 식품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전 품목 평균에 비해서 식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출이 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통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5월에 성장세가 좀 꺾인 부분은 이제 온라인 사재기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는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을 쓰기가 힘들었다는 5월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제가 다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딱 가장 주목받는 두 가지 온라인 업체만 패턴만 소개를 드리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19년에 현재 온라인 쇼핑 결제액 1위로 등극을 한 건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 온라인 쇼핑 결제액 1위로 등극을 했는데요. 쿠팡이 2위고 이베이, G마켓이나 옥션 이런 쪽이 3위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베이가 1위를 하다가 갑자기 네이버가 이제 1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고객의 로열티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이 네이버 페이 결제액이 총 네이버 쇼핑만 보면 전체 결제액은 이렇게 되고요. 네이버 쇼핑 부분은 5조 8천억 중에서 5조 2천억으로 네이버 페이 결제액이 이제 2020년 1분기입니다. 이건 2019년 거고요. 굉장히 높은 걸로 봐서는 이 매출액에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장 기회가 있고 또 2020년 최근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출시를 했습니다. 즉 아마존에서 하는 아마존 프라임이랑 비슷한 거를 지금 만들어서 네이버에서는 유통을 포함해서 유통 그리고 컨텐츠 이런 모든 걸 합치는 이 유통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마존과 같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네이버의 시도에 맞서서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 콘텐츠를 영화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이 자기네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현재 뭐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의 이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런 중소 농식품 기업들은 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판매 수수료는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절반 이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광고를 해야 되고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총 매출액 대비 광고비가 25에서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광고비를 미리 예상하고 이런 네이버 쇼핑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역시 쇼핑할 때마다 5%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걸로 사람들은 이제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존 프라임도 이렇게 되고 있고 로켓아웃 이것도 이제 멤버십인데 얘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쿠팡은 이런 거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팡도 지금 콘텐츠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는데 올해 라이브 커머스라는 단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요. 아마 AT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AT에서 진행하신 건데 중국에서 거의 1위를 달리는 이런 리자치라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인데 한국 유자차 제품을 1분 20초 만에 20만 개를 5만 개인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분이 딱 1분 20초 만에 판매를 끝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중국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게 워낙 성장을 하니까 이거를 과거에는 MCN, 그다음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는 혼용되는 말로서 같은 말이라고 저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올해 예상은 163조 원 정도의 이 유통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코트라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오래된 게 아니라 보시면은 2017년도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는데 2, 3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서 163조까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8배 정도라는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지금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 태동기이기 때문에 곧 20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를 롯데에서 작년 12월에 이제 롯데 쇼핑에서 도입을 했고요. 현대는 20년 올해 3월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신세계에서는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농식품 유통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받는 이런 급격히 성장하는 유통망으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라이브 커머스의 근간이 MCN이라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이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을 묶어서 관리해주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는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수수료가 높은 분들도 있지만은 타오바오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에 들어가면서 한 15% 정도 수준으로 현재 정해서 수수료를 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네이버의 광고비나 이런 걸 계산해 볼 때는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커머스 형태가 아닌가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MCN들이 꽤 있습니다.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요. 샌드박스라든지 레페리, 트레저헌터, 나이아TV 이건 현재 CJ ENM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현재 이쪽에서는 매출이 많이 나오질 않고 수익 지금 다 영업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거의 영업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 중국을 벤치마킹해서 급격히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CJ ENM 소속 나이아TV는 나이아TV의 커머스 플랫폼인 나이아마켓을 새로 만들어서 분사를 시켜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고요. 또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머치머치라는 걸 통해서 현재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품 같은 경우에 미디어 커머스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간 회사 그러면은 이제 쿠켓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국회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 미디어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 작년 매출이 185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95%가 이커머스로 생성된 거라서 미디어를 유튜브에서 뭐 구독자가 3천만이 넘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매출이나 수익이 별로 나오지 않고 거의 미디어에서 이 커머스에서 나온다는 것들을 이제 그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면서 작년에 185억에서 올해 한 4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국회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커머스뿐만 아니라 이런 그 코엑스에 HMR 전문 편의점까지 오픈하는 등 굉장히 다각화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라이브 커머스가 우리나라도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다이아TV에서 하고 있는 이런 참PD, 다이아TV 소속인데 이 참PD 같은 경우도 그 실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매출을 그 새로운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도했던 그 일산에서 요 급식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안 돼서 안 팔렸던 열무김치를 7,500kg을 담아서 팔았는데 유튜브 특성상 이게 시작점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데요. 그 참PD가 이걸 팝니다라고 게시한 지 5시간 만에 7,500kg을 완판을 했고요. 요번에 얼마 전에 그 완도에서 지금 수출이 안 된다 그래서 완도에서 전복과 그리고 제주도의 광어를 패키지로 한 것들을 10,000톤을 1톤을 죄송합니다. 1톤을 판매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이 참PD라는 분이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 제품을 꺼내와서 리뷰하기 전에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꺼내와서 이걸 꺼내는 동안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전부 다 판매가 돼서 이 그 설명을 하려는 본인이 굉장히 머쓱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표출이 됐었는데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도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런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마 인프라가 MCN 쪽에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은 이제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이 MCN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냐 하면은 보통 MCN이 우리나라에서만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농식품 미디어,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들을 보면은 이제 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요 화면을 보셔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요 파란색이 뭐냐 하면은요. 영어권에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들은 요게 이제 한국어고요. 요게 영어권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음식, 식품에 대한 컨텐츠를 보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되신 이 분인데요. 아마 네, 이 두 번째 분도 보면은 영어가 제일 많고 한국어는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전체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분들이 많이 보진 않지만 글로벌하게 보는 이런 유튜브 컨텐츠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서 이미 이런 부분들은 식품에 대해서 이 미디어 커머스나 라이브 커머스 이 부분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많이 보시는 분은 백종원 선생님인데 백종원 선생님은 한 4위 정도로 이제 집계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백종원 선생님을 많이 아시는 이유는 사실 컨텐츠를 보더라도 이 파란색이 전부 다 국내입니다. 한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보다 글로벌하게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 커머스 혹은 미디어 커머스를 가지고 한국이 이런 수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은 유통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이 소비도 그렇고 소비도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요리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한 거 맛있는 걸 내가 먹어보고 싶다. HMR을 사거나 배달을 시킵니다.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면은 좀 이런 우리 식품 기업들이나 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우리 식품을 어떻게 컨텐츠할 것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역화는 아까 이제 이전에 발표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만약 HMR 같은 경우도 이런 컨텐츠를 HMR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부분은 기존에는 많은 경우가 식품 기업이 온라인 컨텐츠를 해야 된다. 식품 기업이 HMR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중소식품 기업 가보면은 굉장히 고연령의 분들이 한 두세 분 모여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온라인 컨텐츠를 그분들이 만들 방법도 없습니다. 지원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우리의 청년들한테 창업 기회를 줌으로써 이런 청년들이 미디어 커머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식품들을 중소기업 식품들을 직접적으로 낮은 수수료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유통망들을 좀 개척한다면은 우리 유통의 비용을 낮추고 또 글로벌화하는 이런 것들 트렌드에 맞춰서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